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학생활 평범하게 즐겼고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고,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했고,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에는 이상이 찾아왔고, 그전에 제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행복감들을 하나하나씩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당연히 증가했고요. 대사증후군과 탈모와 진균 감염증과 브레인포그, 뭐 만성 질환, 무기력증, 감정 조절 장애, 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겪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고쳐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먹고 있던 영양제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영양제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도 거의 한 200만 원씩 이제 영양제에 썼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어왔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이걸 내가 영양제를 막 많이 먹는 게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저는 음식과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 더 건강을 되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현재 유튜브 채널과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는 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2019년 미국에서 열린 카니보어 컨퍼런스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카니보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육식동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채를 안 먹고 고기만 먹는 그런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니까 원인 모를 질병들, 내가 이거 왜 겪고 있는 건지, 근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식단으로 자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성토하는 그런 성토대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었던 특정 물질, 렉틴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많이 공부를 해와서 진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공유드릴 내용은 현재 미국 등에서 이제 건강 관련 서적이나 학회 등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렉틴이라고 하는 식물성 물질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고, 당연히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의학적 처방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는 이렇습니다. 렉틴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며, 렉틴이 우리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렇게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음식 재료들이 있잖아요. 음식 재료들이 이렇게 식물 이렇게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생물과 개체들은 자신의 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식물들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거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강낭콩은 자기를 먹으려는 애벌레와 진드기와 곰팡이와 심지어 동물들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식물들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동적 형태의 화학적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냐? 시금치 먹으려면은 다 데쳐갖고 먹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게 시금치에 들어있는 작은 크리스탈 같은 옥사의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화기를 안 좋게 할 수 있죠. 또 이제 현매는 다 도정해서 먹어야 돼. 밥은 이게 도정 안 하면 속 불편하고 장 불편해. 이게 현미의 껍질, 그러니까 씨의 껍질 안에 들어있는 피트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낭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렉틴이 들어있고, 강낭콩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5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되고요. 10분에서 15분 이상 삶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이 없고 만약에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1시간 이내로 큰 복통과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위험하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강낭콩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렉틴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약간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식물의 방어 체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렉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던 분 있으신가요? 기존에? 네, 아마 몇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는 물질이다 이렇게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렉틴이 대체 뭐야? 근데 플랜트 패러독스를 읽어봤는데 잘 제가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대체 뭔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렉틴이라는 말은 선택하다라고 하는 라틴어 레게레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고요. 그 말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한다는 거는 특수한 탄수화물이나 당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이다라는 뜻입니다. 렉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렉틴이 존재하고 동물 저희에게도 존재해요. 식물에게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렉틴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 이렇게 MBL, 만노스 바인딩 렉틴이라고 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 박테리아에 있는 탄수화물 분자랑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우리가 면역계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내려주는 렉틴이고요. 해로운 렉틴은 리신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세포의 리보솜이랑 결합을 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화학 전쟁할 때 화학 물질로서 화학 병기로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몸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 결합 단백질의 총체다. 이게 렉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렉틴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이게 식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을 화학적으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곡물류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곡물류는 그 곡물 씨앗 하나하나가 자기네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 보리, 퀴노아, 밀가루, 오트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콩과류, 그래서 뭐 완두콩이나 뭐 렌틸콩, 녹두, 뭐 땅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땅콩 알러지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견과류, 그래서 아몬드, 캐슈넛 이런 것들에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있고 오일류, 뭐 식물성 오일류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 이제 멜론 종류의 그래서 거기 안에 특히나 들어있는 수박 씨, 뭐 멜론 씨 이런 것들 그리고 토마토, 옥수수, 오이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진짜야?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이제 3D화해서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렉틴들이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 과학자들이 현재 계속 밝혀내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렉틴은 식물의 방어 체계의 일환이며 최고의 화학자인 식물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먹는 곤충을 죽이기 위한 살충제로 개발한 그런 렉틴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 물질은 우리가 곤충과 비슷한 몸 구조나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렉틴이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장이고요. 소장 안에 있는 육모고요. 육모를 미세육모라고 하는 마이크로빌라이라고 하는 미세육모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과 맞닿는 소장의 육모는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미세육모로 덮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 또는 당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세육모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세포 바깥쪽에 당 분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당 단백질 또는 당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당 분자와 이제 선택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미세육모의 표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미세육모가 글라이코케일릭스라고 하는 당질 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당분으로 이렇게 쫙 덮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이런 렉틴이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됐을 때 장누수 증후군 우리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장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우리 몸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장 소화계를 모두 바이패스하는 거죠. 모두 통과하는 거죠. 진짜 그러냐?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땅콩을 섭취한 다음에 혈중에 이러한 땅콩 렉틴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검출된 양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약 땅콩을 먹고 1시간 뒤에 저렇게나 많은 땅콩 렉틴이 혈액에서 많이 검출이 됐다. 즉 이렇게 렉틴이라고 하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이렇게 밝혀낸 거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보니까 다들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 중에 가장 강력한 렉틴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밀가루에 함유된 단백질의 약 80%가 글루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글루텐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더 많이 연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글루텐의 글리아딘이 우리 소장에 있는 그 미세 육모에 있는 당질과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글리아딘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의 장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조눌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조눌린이라고 하는 신호 체계는 우리 장 세포의 타이트 정션이라고 부르는 긴밀접합 부분을 분해하도록 하는 신호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을 열어라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장 투과성이 확대가 되고 장 누수 증후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루텐이 장 투과성을 늘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런 렉틴 장 투과성이 증가되고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렉틴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봤을 때, 먼저 우리가 면역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모든 위해 물질에 다 선천적으로 프로그래밍화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후천적 면역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천성 면역 TH1과 TH2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TH1의 면역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하게 될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경화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병을 하고요. 반대로 알러젠에 더 많이 반응하는 그런 면역 기관이 더 많이 발전할 경우에는 알레르기 질환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토피, 뭐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외부 물질로부터 스스로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외부 물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항해서 우리 몸은 이 물질들에 대항한 항체를 계속 생성해내게 되고 알러지를 계속 생성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 음식물, 단백질, 렉틴 이런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렉틴으로 인한 장누수 증후군으로 염증 반응 빈도와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알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러젠의 유입 자체도 늘어나게 되고요.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 혈액에 흐르게 되는 그런 위험도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토피 발병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아까 면역 체계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원래는 일반적으로 항원에 맞게 이렇게 항체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세포에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항체의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일반 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죠. 하지만 렉틴 등의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맞는 우리의 면역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렉틴 등의 외부 물질과 일반 세포의 수용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은 이 일반 세포와 렉틴이라는 단백질의 분자 단위 유사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olecular mimicry라고 하는 분자 단위의 유사성 때문에 면역 체계 항체가 외부 물질과 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실은 자가 면역 항체와 자가 면역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렉틴 등이
계속 우리 몸속을 돌다가 어떤 세포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근데 달라붙으면 여기에 렉틴에 대항해서 생성된 항체가 또 다시 이게 공격해야 될 대상이야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세포나 기관 표면의 당분자와 결합한 렉틴을 이 면역 항체는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그 세포 전체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뭐 염증 반응은 당연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러한 렉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호 전달 체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과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하는 렙틴 리셉터랑 이제 결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덜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호르몬 체계가 교란이 되죠. 그리고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해도 하고 그리고 혈액 및 세포의 응집이나 이런 부분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파킨슨병, 뇌질환, 혈관질환 등의 연관성도 점점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렉틴과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해서 책으로 낸 게 플랜트 패러독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제일 궁금하잖아요. 앞에는 이제 다 각설하고 이제 렉틴이라는 논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저렉틴 식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렉틴이 아까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탄수화물에는 주로 곡물, 채소, 과일 우리가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든지 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고요. 콩과 식물, 뭐 대두, 뭐 완두 이런 것들도 배제하고 있고 과일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섭취를 안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장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그 단쇄사세 지방산 그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게다가 특히나 이제 단백질 중에서도 L-글루타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 상피 회복을 위한 지방을 많이 섭취해주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클린 키토 정말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호전을 느낍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네. 하지만 완전치 않은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 내가 진짜 키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데 나 지금 더 좋아질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렉틴이 많이 함유된 이런 식품들을 하나씩 제거해보는 식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 또는 이제 반응 요인을 제거하는 식이요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직과 채소를 조금 제외해봤을 때, 뭐 아니면 커피를 잠깐 끊어본다든지, 뭐 과일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줄여보시고, 혹은 기타 오이과 식물들이나 뭐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도 뭐 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줄여보시면서 하나씩 제거해보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 꼭 먹고 싶다면 요리 과정에서 이 렉틴 수준을 최저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 솥에 의해서 렉틴은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푹 익힐 경우에는 렉틴과 관련된 우리 몸속의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채소는 상대적으로 렉틴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드시면 되고요. 또한 씨와 껍질은 식물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물질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씨와 껍질에는 을 모두 벗기고 씨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과육만 섭취를 하는 거죠. 게다가 그 미국 컨퍼런스에서는 카니보어 식단을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보어 식단은 거의 렉틴이 제로 수준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육식 위주의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이런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단기간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본인의 장 유해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러면은 조금 조심성 있게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카니보어 식단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다음 세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렉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식물의 방어 체계의 일환이다. 그래서 그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도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보는 식단을 시도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토피가 알레르기 질환이라는 증거가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토피를 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했어요? 네, 의학에서는 알레르기 교과서에서 나오는 알레르기는 이제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원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 이제 그걸 알레르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알레르기의 정의 자체는 그 원인을 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진먼지, 진드기, 뭐 꽃가루, 음식이라는 흔히 만나는 물질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이상하게 심하게 나타나는 그것 자체를 알레르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글라이코바이올로지 쪽하고 이제 누트리션하고 그 식단을 가지고 계속 이 바이오 해커로 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부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네. 이 그 장내 그 육모에 있는 글라이코 프로틴을 말씀하셨잖아요. 당사슬, 당단백. 네네네. 이 부분에 이제 미세 육모와 결합한 렉틴은 리키거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글라이코칼릭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장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글라이코칼릭스가 다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아까 그 렉틴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MBL 만노즈 바인딩 렉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만노즈 같은 경우는 이 글라이코칼릭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네네. 이 만노스 바인딩 렉틴, 이 이로운 렉틴을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 가장 중요하며 어떤 걸 좀 레코멘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 렉틴이 함유된 네. 이런 그 식물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안 먹는 것도 중요를 하지만 좀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로운 렉틴이 어떤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지 그런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네. 그 이로운 렉틴이라고 표현했었던 이제 MBL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렉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렉틴이 이롭다 그래서 우리 렉틴을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렉틴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몸에서 어떤 특수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렉틴이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활용되고 지금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서 그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섭취해주고 뭐 더 규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네네. 것인가요? 네네. 이게 면역 체계, 저도 이제 면역학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지 못했지만 네네. 이제 그 보체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역 체계 하에서 그 MBL이라고 하는 그 마너스 바인딩 렉틴을 이제 몸속에서 만들어내서 이거를 면역 시스템 하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양소적으로 이제 더 섭취를 해줘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식단상에서 우리가 더 어떤 렉틴이 더 유리해서 우리가 더 섭취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공부하기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도 좀 더 해로운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더 이로운 것을 뭐 추가 섭취하자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미슬토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쓰고 있는 이제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슬토의 치료 효과가 비스코렉틴과 비스코톡신이라는 성분들을 가지고 면역을 자극하는 효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렉틴이 미슬토의 일종 성분인데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체내에 투입했을 때는 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겨우살이 식물이거든요. 그 겨우살이 식물에 있는 렉틴은 면역을 항진하는 치료에 쓰이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바인딩 렉틴은 아니지만 만노스를 투여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 특히 알로에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중에 건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아토피로 인해서 알러지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아토피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계란 알러지가 있었고 저희 엄마도 원래 계란 알러지가 있으셨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있다가 후천적으로 세집증후군으로 아토피가 되게 심하게 와서 머리에 얼굴에 그게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재발을 안 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은 다 나은 상태인데 언니는 지금 안 나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이 식단 방법인데 이거를 한 1년 좀 넘게 하면서 이제 아토피도 장이 건강해야지만 피부도 이제 호전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그 영양제나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데 제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요요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이어트에는 좋은데 이게 오늘 주제가 어쨌든 아토피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이게 장하고 연결된 영양제를 조금 먹으면 저는 좀 호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식단도 조절하고 영양제를 먹으면서 알러지나 음식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식단을 잘 몰랐을 때 그냥 먹었는데도 괜찮았던 게 이게 영양제를 섭취하고 더 좋은 식단을 먹고 조절을 할수록 뭐만 먹어도 너무 금방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뭘 먹으면 뭐 2, 3일에 뭐 일주일 후에 반응이 되는데 그게 질문 내용. 네, 그러니까 일단 과정이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통합의학적인 제 나름의 통합의학적 접근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아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정 부분 한계일 수는 있고요. 한계일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식단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영양 분석이나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전문가의 슈퍼바이저 하에서 이제 시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또 몸 상태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몸 상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다니시는 선생님 아까 계신다고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눈이 언니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 환자 중에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있는데 너무 먹는 거 없어요. 너무 먹는 거 없는데 당이 조절이 안 돼요 하고 저희 병원 직원이신데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장어 2인분 장어 2마리에다가 공깃밥 하나에 된장찌개 하나에 국수 하나를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먹는 거 없는데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지금의 영양 상태나 이제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재평가해보고 거기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예,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알러지 아토피도 그렇고 알러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염증 라인들이 좀 많이 상세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실제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유전성 성향을 좀 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피부 자체에 대한 어떤 예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관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어떤 비가역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뭐 대사적인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장애만 좀 국한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알러지 문제만 좀 잡히면 뭐 좋아지는 분들은 사실 뭐 영양제 몇 개만 먹어도 아토피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여러 가지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저탄고지식을 열심히 했더니 뭐 아토피가 다 깔아앉아서 호전이 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한식의 의미로서 그다음에 케톤의 힘으로써 알러지 자체를 줄이고 그 반응을 통해서 아토피를 호전시킬 수 있는 거는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체계가 무너졌는지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새집 증후군만 있었는데 그것만 탈피해도 아토피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돼도 되는 거예요. 모든 제거식의 기본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줬을 때 좋아졌으면 일단 그거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식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로우님이 강의하셨던 내용에 들어갔던 이런 카니보 다이어트 같은 위주로 꾸준히 가는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제거식의 강도가 세지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자와 그냥 다이어터와 당뇨와
이런 그리고 암 환자와 또 암도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 질환 치료하는 목적에 있어서 내가 식이 치료를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는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걸 느낀다고 하면 이 제거된 시기를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나는 뭐 이 정도 식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토피도 좋아졌다 그러는데 나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식단이 아토피에 좋은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바라주는 것만 해도 돌아올 만큼의 어느 정도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것들을 하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아토피 같은 거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나 뭐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교감신경 문제도 굉장히 큰 관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매일 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살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토피가 좋아질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한 한계치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까 피부 장벽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 아까 진료실에서 울던 엄마가 목이나 이런데 왜 코끼리 피부처럼 되게 이 태선화 변화를 보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해 척추 밸런스, 자율신경 밸런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사람 완전 일자목에다가 척추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냐면 프롤로 테라피라 그래서 이제 그 신경하고 뭐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거기다가 알코올 소독을 하고 베타딘 소독을 해요. 올 때마다 하거든요. 장벽 안 좋은데 다 닦아내고 마치 때미는 것 마냥 그랬는데 그 부분이 치료했던 부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 중에 식단을 했는데 용종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LCHF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계도 있고. 그러니까 LCHF가 지향하는 바는 있어요. 지향하는 바는 있는데 그 중에서 했는데 그분한테는 염증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LCHF가 염증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개별에 따라서 질환이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된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피부 장벽 안 좋은 사람 알코올 빡빡 닦고 열심히 한두 달 했는데 좋아졌다니까요. 이 사람이 알코올 닦아서 좋아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뭐 제주도 가서 제주도 사람이 아토피 많은 거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은 신경이 좋아져서 좋아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염증이 있다 없다도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WBC 카운트 보통 4,000에서 10,000개 가지고 우리 있다 없다는데 기능학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제 키토식을 한 지 지금 100일 된 키린입니다. 100일 동안 나름대로 저도 클린 키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몸에도 많은 변화가 왔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뭐 혈액 검사나 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데이터적으로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키토식을 상당히 지금 현재 맹신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쪽하고 있는데, 방금 로우님 강의를 너무 잘 들었는데 듣다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지는 게, 저는 저탄고주에서 저탄을 이제 열량 영양소로는 고기랑 지방을 많이 먹고 있고, 이제 그에 반해서 저탄을 탄수화물 줄이는 거니까 이제 조절 영양소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걸 강의를 몇 개 유튜브나 보아서 저는 이제 그 조절 영양소로 샐러드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로우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제가 저의 가장 최애 야채인 페프리카도 이제 익혀 먹어야 되고, 샐러드 할 때 저는 그냥 다 통상 샐러드 생으로 먹잖아요. 네. 양배추니 뭐 방울토마토니. 그럼 그 저탄고지의 저탄을 저는 야채로만 하고 있는데 그 야채를 그럼 다 샐러드를 삶아 먹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뇌에서 지금 지진이 났어요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한번 그거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분이 아까 케토스캔 재셨는데 3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키토를, 그래서 먼저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무조건 이 식단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항상 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게 고기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야채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실제로 야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불편감이 있거나 내가 완전치 않다 몸이, 그랬을 때 하나씩 한번 빼보는 게 어떨까? 한번 익혀서 먹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몸이 그 뭐 파프리카와, 저도 지금 생으로 파프리카 많이 먹고 이제 오이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다라는 거는 일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생으로 먹는 야채와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그냥 온전히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조건 앞으로도 익혀 먹어야 되고 뭐 고기 위주로 카니보어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몸이라면,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행복하고 더 이상 불편한 것도 없고 되게 몸도 좋고 이렇다고 하면은 그 생활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